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자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우리 아이를 부자로 키우는 경제금융교육 팁을 찾아드리는 부자들의 자녀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조금 이 증권시장 좀 유명하신 분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찰스 슈와브 회장 잘 아시죠? 예. 네. 미국 주식 투자 대중화의 선구자, 그렇죠. 미국 개인 투자자의 영웅 이렇게 불리는 분입니다. 그 회사 이름도 찰스 슈와브야. 슈와브예요. 자기 이름이에요. 네, 자기 이름 따가지고 만약에 제가 만들었으면 이상건 증권의- 아니면 상건증권 상건증권 이렇게 되죠.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증권사 하나 멋있는 거 하나 만드셨어요. 이 찰스 슈와브라는 증권 세워가지고 주식 거래 수수료 낮추고 그렇죠. 미국에서 개인들이 쉽게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예.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현재 이제 찰스 슈와브라는 이 증권사 얼마나 큰지 알아봤죠. 일단 이게 미국 최대 온라인 증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객이 계좌에 맡겨놓은 자산이 얼마나 되냐, 이걸로 이제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작년에 7조 6천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예. 저는 옛날에 봤는데 네. 그 사이 어마어마하게 네. 성장했네요. 8천조 원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했네. 없는 돈이죠. 예. 그 이게 이제 그 2위인 이제 2순위로 2위죠. 이게 피델리티. 이게 4조 2천억 달러.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 이제 메릴린치를 합병해 가지고 여기가 이제 3조 6,800억 달러. 또 JP 모건이 3조 달러.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규모가 다른 거예요. 확 다른 그런 정도의 증권사고요. 또 이 찰스 슈와브는 온라인 은행도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거의 선두권입니다. 그래서 선두권이지만 이제 다른 은행들 순위까지 이렇게 다 합치면 한 7위 정도 된다고 해요. 은행 거래 고객도 한 15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인터넷 시대에 정말 새롭게 등장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증권사의 그 산업 지형을 바꿨던 또 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뭐 온라인 증권사 만드실 때 찰스 슈왑을 그건 이제 모델로 많이 했었죠. 그런 거 참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회사를 만드신 분들이. 이분 이제 찰스 슈와브라는 증권사를 창업했는데 84살입니다. 찰스 슈와브 회장. 현재 재산이 131억 달러, 한 15조 원, 16조 원 가까운 돈이죠. 2008년에 최고 경영지에서 일단 물러나긴 했지만 여전히 회사 지분 11% 갖고 있고요. 최대 주주고. 그래서 이제 재산이 다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슈와브 회장의 이제 성공 비결 이렇게 하면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존 규칙을 깨는 도전 정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기존 규칙을 깨는 도전 정신이라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업 철학, 끊임없이 도전해요. 끊임없이 비전 도전. 이런 건데. 그러면 이분이 처음부터 창업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20대부터 그냥 회사를 일단 다니긴 했었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젊었을 때 창업을 하긴 했습니다. 그랬구나. 그래도 그 주로 다니던 회사가 이게 증권업 그러면 미국은 월스트리트인데 이분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에서. 그럼 서부 지역이죠. 서부 사실 지역에서. 동부가 이제 사실은 미국의 금융의 중심지인데 서부도 물론 굉장히 번화하게 상당히 커요. 하지만 서부에서 뭐 시작된 여러 회사들도 있는데 이분은 특히 또 서부에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생각하는 게 서부의 최대 은행 웰스파고죠, 그죠? 서부 지역에.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원래 이제 BOA도 서부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동부로 이제 가 있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처음 시작한 거는 투자 자문 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1964년에 투자 소식지인 인베스트먼트 인사이트 뭐 이런 거 이제 발간 사업을 시작해요. 그리고 1971년에 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증권사를 이제 설립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요. 샌프란시스코에서. 73년에는 증권사 이름을 자기 이름을 따서 찰스 슈와브로 바꾸고 이제 확장을 꾀합니다. 근데 이렇게 소규모 증권사가 사실 증권업이 규모의 경제가 될수록 되게 유리한 비즈니스거든요. 왜냐면 스스로 경쟁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미니 증권사잖아요. 처음에 아주 작은 증권사였죠. 근데 이런 증권사가 이렇게 메이저 성장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은데 딱 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75년에 미국 증권 당국 SEC죠. SEC가 주식거래 수수료 규제 완화를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합니다.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은 이제 1792년에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가 이제 설립이 됐는데 그때 회원들끼리 딱 약속한 게 회원들끼리만 주식 거래를 하고 수수료는
개별 협상으로 정할 수 없다. 정할 수 없다. 요거를 딱 정했어요. 그러니까 카르텔을 그냥 합법화시킨 거죠. 네. 그래서 네. 수수료가 꽤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러고 180년이 지난 다음에야 수수료 자유화가 시작된 겁니다. 미국에서. 그럼 이렇게 규제가 완화되는 시기가 사실은 어떻게 네. 보면 좀 틈이 벌어지는 네. 건데. 그래서 이제 자기는 찰스 슈와브 회장은 이게 규제가 완화되면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슈와브 회장이 이제 딱 계산해 봤더니 1970년대 보니까 이게 딱 규제가 있으면 뭔가 자꾸 비용이 나가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수수료 더하기 뭐 이제 매수매도 뭐 호가 차이가 있죠. 예. 뭐 이걸 따져 보면 비용이 한 10% 넘게 나간다고 이제 계산을 했어요.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수익률을 10% 넘게 올려야지 본전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투자해가지고 예, 비용이 벌써 10%가 예. 세금 뺀 비용이니까 사실 세금까지 나중에 감안하면은 뭐 상당히 상당히 들어가는 수익을 거죠. 많이 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주식시장에 이제 접근하기가 되게 어려웠죠. 하지만 자기가 계산을 해보니까 수수료를 75% 정도 다 낮춰도 증권사도 경영이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좀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실제 75%를 내린 거예요. 확 낮춰서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수수료 거래가 자유화되니까 재미있는 건 당시 이제 최대 증권사가 메릴 린치. 메릴 린치는 거꾸로 수수료 올려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메릴 린치가 왜 메릴 린치와 이 찰스 잡의 경쟁이 왜 중요하냐면 메릴 린치는 처음으로 CMA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종합 자산 관리의 이런 컨셉을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그 도입한 회사이기 때문에 미국 그 개인 투자자들의 거의 꽉 장악하고 있었던 증권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여기와 이제 한번 붙어버린 거죠. 붙은 거죠. 그래서 슈와브 회장의 계산은 뭐냐면 수수료를 낮춰도 더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 규모 경제가 생겨가지고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냐? 뭐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메릴린치는 반대로 수수료를 올리면서 컨설팅 서비스 강화하겠다 이렇게 뭐 이렇게 간 거고 반대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이 슈와브 회장이 생각한 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투자 소식지 이거를 발간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게 이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은 개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수료만 싸게 하면 고객들을 훨씬 빨리 늘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모델들을 사실 만들었어요. 어떤 모델입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선 주식을 팔려고 그러면 브로커들 딱 고용해가지고 막 전화 걸어가지고 주식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을 했는데 이런 브로커들 다 없애고 대신에 직접 마케팅, 뭐 신문 광고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가지고 고객을 모으겠다 이런 사업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당시 뭐 슈와브 회장만 수수료 낮추겠다 이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전했어요. 규제가 완화되게 되면 시장 참여자가 좀 늘어나면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가격 경쟁에 치열하게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이제 증권사들을 막 세우면서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지만 처음 들어봐요. 네슬리 퀵, 케빈 레일리, 뮤리얼 시버스 이런 분들이 다 싸게 수수료를 낮추고 이 시장을 먹겠다 하면서 들어왔는데 결국 성공한 사람은 슈와브 회장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개인 투자자 시장을 개척해야 된다는 아이디어가 남달랐기 때문에 좀 그랬던 거거든요. 일단 신문 광고할 때 자기 사진 딱 내놓고 저한테 물어보세요. 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개인 마케팅을 시작한 거죠. 개인 CEO 마케팅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사도 자기 이름이고 CEO와 이름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CEO의 어떤 브랜드, CEO 자체가 브랜드화한 거죠. 브랜드화한 거죠. 이 사람 같은 경우가. 또 이제 다른 할인 증권사는 당장 뭐 비용이 없으니까 지점을 안 내는데 이번 또 초기부터 지점 몇 개씩 내가지고 일단 거래를 하려면 계좌를 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시 뭐 인터넷도 없든 뭐 많이 없든 이런 때니까 계좌를 트기 위해서 지점을 가서 계좌를 틀 수 있게 좀 하는 그런 전략을 썼고요. 또 콜센터 개설하고 지금 보면 뭐 뻔한 얘기 아니야 그러지만 이게 다 아이디어입니다. 그쵸. 콜센터 개설하고 24시간 주문을 받아주고 나중에는 또 인터넷 트레이딩 서비스도 가장 먼저 앞서가지고 나가고 이랬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수수료도 낮추면서 지점도 내고 여기에 또 콜센터 개설해서 그 수신자 부담 서비스 같은 걸 하면 이게 사실 비용은 수수료는 작게 받으면서 비용도 또 증가시키는 이렇게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게 어느 한 순간에 삐끗하면 아이디어가 좋아도 그 회사는 잘 돼도 망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고객이 막 들었어요. 그쵸. 들었는데 얘기한 대로 비용이 갑자기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를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매각을 하고 이제
자기는 이제 거기 이제 고용 사장이 되고 전문 경영이 되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사회까지 들어가서 이제 같이 경영에 참여한 방식으로 이제 좀 전환점을 이제 맡게 되죠. 하지만 결국 나중에 다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회사를 다시 사요. 그리고 다시 찰스 슈와브라는 이름을 되찾고 이제 자기 회사로 다시 만듭니다. 아, BO에는 팔지 말지. 응? 팔지 말 걸 그랬는데 하여튼 그게 또 기회가 됐었어요. 하여튼 초기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금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일이고요. 근데 뭐 이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여러 번 문제가 생겼죠. 1987년에 뭐 아시겠지만 10월달에 블랙 먼데이라고 해서 주가 대폭락이 있었죠. 그렇죠. 미국 역사상 당시에 최대 하루 낙폭이 제일 컸던 날이죠. 이날이. 2000년대 초에 닷컴 버블 붕괴. 뭐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주식 거래하는 사람들 다 주식시장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모델이 사람들이 늘어나야지 지속 가능한 모델인데 주식시장 다 떠나니까 성장이 갑자기 멈추고 막 위기가 닥칩니다.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렇게 여러 번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상당한 뭐 리스크도 많이 있었지만 이걸 다 극복을 합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위험관리 솔루션 도입을 하고요. 인터넷 전문은행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튼튼하게 계속 돈이 들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도 저기 신의 한 수라고 그러죠. 사실 은행 비즈니스가 증권 비즈니스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낮은 비즈니스죠. 탄탄하게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돌파구들을 마련해가지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좀 잘 견뎌냈다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사실은 이 찰스 슈왑 이분은 이게 본인이 책도 되게 많이 쓰셨어요. 책도 썼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분 책 한국에 잘 안 팔려. 미국에서는 잘 팔리는데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잘 이렇게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셔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항상 책에서도 얘기하는 그 아주 항상 강조하는 뭐 투자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이분의 투자 철학 되게 좀 귀를 기울여 볼 만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자기 투자 철학이 뭔지 4가지로 이제 정리해서 책에서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존재 이유는 성장이다. 그래서 누구도 이 단기 움직임을 예측할 수는 없다. 하지만 기업의 존재 이유가 성장이다. 이거를 믿는다면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이겨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이제 주가 대폭락을 봤기 때문에 이런 철학을 이제 만들게 됐죠. 말은 멋있는데 참 지키기는 어려워요. 결국은 성장 기업이 성장해서 수익률을 높게 올릴 수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두 번째, 미국과 세계 경제는 이따금 일시적인 부침을 겪겠지만 성장을 무한히 지속할 것이다. 뭐 이런 또 철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성공한다 이런 거죠. 사실 또 그 글로벌 차원의 GDP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뭐 침체기도 있긴 하지만 크게 보면 다 계속 세계 경제 성장을 해왔어요. 우상향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 우상향하게 돼 있는 거죠. 결국 약간 일시적인 부침이 있겠지만 또 세 번째 철학, 투자에서 유리한 위치를 찾아내려면 분산, 시간 그리고 비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산은 뭐 당연히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자산을 이제 분산 투자하는 거겠고요. 리스크 줄일 수 있으니까. 시간은 이제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경기 침체, 불황 이런 걸 견디려면 오랜 기간 장기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죠. 시간은 모든 것을 치유한다. 비용은 당연히 투자에 드는 비용을 줄여라. 그래서 거래 수수료를 줄여라. 이런 철학이죠. 네 번째는 투자가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뭐 존복을 얘기할 때도 해봤지만 간단한 지수 투자부터 먼저 생각해봐라. 뭐 이렇게 투자 철학을 이게 스스로 자기의 철학을 좀 정리한 겁니다. 사실 이게 4가지가 딱 들으면 쉬운데 이걸 이제 신념화 시키고 이렇게 자기 태도로서 자기 투자 습관에 안착시키기는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죠. 쉽지는 않죠. 이분도 오랜 기간 인생을 쭉 거치면서 만든 철학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찰스 슈왑은 그 어려서부터 자기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어린 시절의 환경은 되게 궁금해요. 이 사람은 뭐 집안에 아버지가 뭐 워렌 버핏처럼 주식 중개 회사를 했던 분입니까? 아니면은 뭐 아버지는 변호사였다고요? 캘리포니아에 변호사였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다고 합니다. 근데 뭐 어릴 적에 다들 그렇지만 이게 1930년대였기 때문에 대공황 여파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변호사였어도 되게 다 어려웠어요. 용돈도 벌어야 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재밌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했다는데 오리 깃털 뽑고 마리당 50센트씩 받는 일 뭐 이런 것도 했다 그러고요. 또 암탉을 키우고
달걀과 비료를 파는 일, 뭐 이런 것도 주로 좀 가금류 쪽에서 가금류 네. 쪽에서 초등학교 때는 잔디를 깎고 뭐 아이스크림, 수레를 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하고요. 고등학교 때는 축구 경기 보러 가면 이제 콜라 마시고 또 이렇게 버리잖아요. 그 병들 수집해다가 갖다 파는 뭐 이런 것도 했다고 하네요. 또 골프장 캐디도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릴 적엔 뭐 다들 미국 사람들이 그랬듯이 여러 가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버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요. 1930년대는 미국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기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자신을 이제 주식 시장으로 끌어간 사람은 아버지였다고 이제 회고를 합니다. 10살 살 때 아버지가 이제 소위 주가표라는 걸 이제 보여줬다는 건데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사실은 지금처럼 온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이렇게 벽에 모는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리셨어요. 옛날에 주가 그래프 모는 종이에 점 찍어가면서 옛날에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한 건 이제 도박과 주식은 다르다. 이걸 처음에 좀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뒤에 주가 뒤에는 시장을 등락하는 논리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도박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10대 13살 때 이후에 깨우쳤다. 만약에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 주식 시세표를 보여주면 이렇게 깨우칠까요? 약간 투기라고 자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시장인데 우리가 봤듯이 결국 주식시장 바탕은 기업이 있다는 걸 좀 알게 되면은 투자라는 개념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이게 주가표도 주가표지만 오늘 아이들한테 기업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그렇죠. 기업이 그 근본이 뭔지, 주가의 바탕이 뭔지 이런 걸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어릴 때 이제 록펠러, JP 모건 이런 분들 전기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중요한 걸 많이 배웠다고 뭐 해요. 좀 다르네요. 우리 아마존 우리 제프 베이조스도 했었는데 제프 베이조스나 일론 머스크는 SF 공상과학 소설을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다고 그랬는데 좀 세대가 좀 다르시죠. 세대가 이분은 이제 록펠러, JP 모건 이런 쪽으로 그 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신 기업가들 얘기를 그러니까 전기를 읽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슈워브 회장은 이제 자녀 얘기를 좀 들어가 보면 5명 있어요. 자녀가. 2번 결혼하셨는데 첫 번째 부인하고 사이에는 뭐 찰스 주니어, 캐리, 버지니아 이런 분들이 있고 재혼한 부인 사이에는 마이클과 헬런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첫째 딸 캐리 슈와브 포메란치라는 분입니다. 이분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도 일도 하고요. 이 개인 자산 관리의 전도사 뭐 이렇게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는 슈와브 회장과 함께 돈과 투자에 대해 가족과 꼭 필요한 대화를 나누는 방법. 재밌네요. 이런 책도 썼어요. 저 갑자기 이 책 가서 좀 아마존에서 구입해가지고 제가 이거 도서관 가서 봤는데 뭐 일반적인 원칙에 관한 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융교육법 관련한 책이고요. 또 이분 또 정기적인 칼럼도 좀 쓰고 있고요. 이게 사실 찰스 슈왑이 미국에서 가장 이 투자자 교육 굉장히 제일 많이 하는 회사고 이전에는 사실 메릴 린치가 그랬었어요. 메릴 린치가 우리가 뭐냐면은 여성들을 위한 증권 강좌 이런 거를 처음으로 열었던 것이 메릴 린치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찰스 슈왑은 화층도 또 발전시킨 거죠. 더 발전시켰죠. 훨씬 더 많이 하고 콘텐츠도 많이 만들고 그런 콘텐츠를 많이 만들수록 개인들이 투자에 나서고 또 그게 자기 회사에 또 수익이 도움이 된다 그래서 그걸 또 모델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뭐 지금 투자 회사 있지만 투자 회사들이 이런 데 좀 돈을 좀 써야 돼요. 계속 이런 좀 투자에 대해서 좀 많이 알리고 뭐 물론 투자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지만 이렇게 좀 교육을 통해 다시 성장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이어서 하는 분이 이 딸 캐리라는 분 그리고 또 여성에 대한 금융교육 이거 되게 중요성을 되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자기가 이제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경제금융교육법도 이제 설파를 많이 해요. 이렇게 돈도 많은 집안에서 맨날 다 이렇게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세게 이렇게 가르치네요, 진짜. 이분 이제 13살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도 용돈을 벌었다고 하는데 당시에 어머니가 이제 손을 이끌고 가서 은행에 가서 제일 처음 만들어준 게 이 계좌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용돈 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거 가르쳤다는 또 이 교훈이 되겠죠. 그리고 20살 때 IRA.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IRP죠. 미국은 IRA.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이런 걸 만들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돈 관리 어떻게 하면 되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뭐 3가지 정도 얘기했다는데 첫 번째
아버지 슈와브 회장은 펀드를 담으라고 했답니다. 투자 마인드를 가져야 됐다는 거고요. 두 번째, 펀드는 2개를 골라가지고 투자금을 나눠라 이렇게 했대요. 분산을 또 얘기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에 참가하라. 이거는 종목 너무 고민하지 말고 시장에 투자하는 지수 투자를 해라. 이걸 좀 가르쳐줬다고 그래요. 그 수익률을 자기 철학을 또 이렇게 가르쳐준 딸한테. 수익률 오픈하지 책에서 혹시 캐리가 수익률 오픈하지 않았나요 이거? 책에서는 그런 건 오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걸 오픈해야 더 우리가 또 신뢰가 더 가는데. 여튼간에 이제 개인 자산 관리 전도사로 일하고 있고 캐리는 이제 또 아들이 둘이고 딸 하나 이렇게 두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남 1년이에요. 똑같이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배운 거 똑같이 실천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13살 때 은행 저축은행에 있던 돈을 또 증권 그 돈 가지고 증권사 투자 계좌 열게 했고요. 16살 때 IRA 아까 얘기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되게 일찍 만들어줬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IRP는 아니지만 여러분 연금저축계좌는 가입 자격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제가 아시는 세무사분 얘기인데 이분은 아예 연금저축계좌를 아이 명의로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이제 증여해서 자동이체를 시켜줘서 거기서 이제 S&P 500 지수 투자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되면 할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왜 좋냐면 아이가 이걸 만약에 1살 때부터 계속 운용해서 가서 55세까지 운용을 하잖아요. 그럼 연금으로 또 받을 수 그 연금으로 받으면 또 세금도 3.3에서 5.5%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증여를 해주시거나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냥 계좌도 계좌지만 보다 나는 아이가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생을 계획하기를 바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줘서 오히려 거기서 이제 그 투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캐리가 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했나 했더니 다 뜻이 있었거든요. 뜻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그 애들한테 번 돈의 10%는 노후를 위해서 저축하도록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대단하신 분이네요. 나도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 지금 제가 증권계좌 만들어줬는데 연금저축계좌 아직 안 만들어줬거든요. 만들어주는 것보다 연금저축이나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게 더 괜찮을 수도 있겠네요. 연금저축계좌 만들면 괜찮아요. 그래서 뭐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아이 용돈을 받으면 아이들이 뭐 이를테면 10,000원어치 살 수 있는 거니까 펀드를 가입해도 되고 요즘 뭐 S&P 500 같은 거 뭐 지수 ETF가 뭐 있으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한 번에 그 주문 내는 습관도 들여다보고 하게 사놓으면 그게 한 아이 입장에서는 만약에 10살에 가입해도 45년간 운용이 되거든요. 그 복리로 여러분들 5%만 돼도 45년이면 만만치 않습니다. 아주 좋은 팁을 오늘 하나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슈와브 회장이 딸에게 가르쳤던 투자 철학 이걸 자녀들하고 한번 같이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좀 정리하면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믿음의 바탕을 둔 장기 투자 마인드 그리고 분산 투자 중요성 그리고 시장 전체를 타는 지수 투자의 중요성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이 연금 투자하는 거 이걸 가르친 거 이거 되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녀 교육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단기간에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중요한데 장기간에 걸쳐서 30년, 40년의 미래를 내다보고 그러니까 자녀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투자해서 좋은 자원은 뭐냐면 타임, 시간이거든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식.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막 이런 생각에 공감하신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 계좌를 자녀 명의로 그 계좌를 만들어서 같이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 대중화의 선구자로 이제 불리는 찰스 슈와브 회장이 딸에게 준 투자 교훈 얘기를 가지고 다양한 얘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아에셋 투자연금센터의 이상건 전무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부자들의 자녀교육에 대해서 더 재미있는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